자, 여기 16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책에 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문제를 볼 때 일단 이런 이론에 대한 문제에서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거 꼭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지금까지 한두 번 틀려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매번 틀려왔잖아.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 일단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재무보고서라는 건 그 재무보고서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미래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재무보고서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맞는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얘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그 목적에 쓸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라는 건 그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호자 질적 특성은 얘들을 도와주기 위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 검, 적, 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비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고 이해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믿을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있으면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체를 다 만족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두세 가지 정도가 만족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않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않거나 또는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별적 즉 하나 내지는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에 연관되어 있어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예측이라는 건 미래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 주식을 사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모으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쭉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죠. 의사결정을 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더라. 그러면 과거에 이제 여기서 예전에 했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 그죠? 또는 예측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그게 떨어졌대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 피드백.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라는 건 확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된, 보완된 의사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조의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이 된다. 이게 이제 이해가능성의 내용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해가능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그 다음에 동일한 항목에 대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뒤에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야. 일관성. 그죠? 통일성은 같이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일관성은 뭐냐, 이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이라든가 또는 기업 간 회계 처리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걔네들을 비교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일관된 표현을 하는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성과 표시를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개념체계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에 어떤 걸 쓰죠? 기준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서를 보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상충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놈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쓰라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개념체계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상충이 됐을 때는 기준을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가지 보건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가 있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경영활동을 청산할 의도가 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해야 된다. 틀린 거죠? 예.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청산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한다.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내용들. 얘네들은 이제 뭐냐. 수익의 정의가 있죠. 수익은 이런 걸 이제 수익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이제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정의예요. 정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하나 들어가. 지분 참여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보지 않고 또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유상증자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수익이 발생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물건을 팔았어요. 매출하면 현금 매출을 했다면 현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매출액이란 수익은 현금이란 자산을 증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 말고도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즉 우리가 이제 자산이 증가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돈을 빌려와도 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반대쪽에 부채의 증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부채의 증가나 또는 자산 감소 없이 자산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건 수익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의 정의를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즉 부채의 증가나 또는 자산의 감소, 그게 없이 여기 자산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수익이 아닌 놈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거다 이거예요. 네.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 자, 여기서는 자산이 증가했지만 얘를 수익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분 참여자의 거래는 제외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 또는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금액을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재무정보에는 계량화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수치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실물자본 유지 개념에서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 변동은 자본 유지 조정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거 있죠? 여기서 이게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주는데, 자산의 가치 증가, 즉, 자산 가치의 증가분, 보유손익, 그거를 이익으로 보는 개념은 여기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까 중고차 한 대 들고 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1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15,000원짜리더라. 그렇지만 나는 물건 판 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처음에도 중고차 한 대였고, 지금도 중고차 한 대야. 자, 그러면 그 15,000원 증가한 부분, 5,000원만큼은 이익으로 보겠느냐?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뭐냐면 자본유지라고 얘기해. 자본유지 조정. 그게 추가적인 투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가격 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이익이에요. 명목 화폐 단위에 따른 개념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유효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보는 재무정보들, 즉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정보들은 뭐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야. 미래에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될 것이야.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과거 사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우리가 보는 재무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치나 예상치,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지.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미래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모든 서술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충실한 표현에서 보면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편의가 없다. 딴 쪽으로,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류가 없다는 거는 그 안에, 즉, 재무제표 안에 나오는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재무상태표에 건물이 이렇게 10만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는 건물, 이 건물은 지금 내다 팔면 10만원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보고 대답하라 이거지. 꼭 10만원을 받을 수 있냐? 말 잘하면 20만원 받을 수도 있어. 예. 또는 사기당하면 만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제 팔아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재무제표 나와 있는 이 10만원이 그럼 잘못된 정보네? 그렇게 보진 말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팔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살 수는 없는 일이야. 그죠? 그러면 어떤 거를 그러면 오류가 없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냐? 이 10만원을 측정을 할 때 이 10만원 있죠, 요걸 측정하는 방법. 방법에 오류가 없으면 얘는 오류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건물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땅값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어떤 임대료 수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오류가 없는 표현이라는 건 뭐냐? 이걸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편의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치우치지 않는다. 편의가 없기 때문에 이 중립적 서술을 한 그러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야 돼. 중립성에서는 편의가 없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가 돼요. 얘도.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립적 정보라는 건 뭐냐?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 즉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정보를 줄 필요가 없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 중립성의 의미는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거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으로는 비검적이가 있다. 여기서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검적이가 있는데, 먼저 비교가능성을 만족을 시키면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적실성을 보고 이해 가능성을 보느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중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요성이 뭐냐면 목적적 합성 안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목적적 합성과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목적적 합성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정보가 목적적 합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성은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했었어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는 1년에 매출액이 10조에 10조. 얘는 1년에 매출액이 10만 원이야. 근데 A라는 기업에서 5만 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5만 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을 했어. 자, 그랬을 때 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 또는 B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매출 누락의 사항들을 얘가 알았어요. A도 매출 누락을 했고 그 다음에 B도 매출 누락을 했대. 근데 A의 매출 누락이 5만 원이고 B의 매출 누락이 5만 원이에요. 둘 다 같은 금액의 어떤 매출 누락에 대한 정보가 발생이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C가 A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5만 원 때문에 의사결정이 바뀌겠냐 이거지. 아, 물론 바뀔 수는 있어. 바뀔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의사결정이 바꾼다면 좀 이상한 놈이야. 예. 5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 재무제표에.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 5만 원에 대한 정보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목적적 합하지 않은 정보가 돼버리는 거야. 의사결정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다르겠지. 그죠? 여기서는 매출이 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만 원을 빼먹었다면 매출의 반을 빼먹어버린 거야. 그죠? 여기서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얘는 목적적 합한 정보가 돼요. 그러면 어떤 건 목적적 합하고 어떤 건 목적적 합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구분이 뭐였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같은 정보지만 여기서는 목적적 합한 정보가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5만 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적 합하지 않은 정보가 돼.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개별 기업 측면의 목적적 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기업마다 목적적 합성, 즉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정보의 규모 또는 정보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적 합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예전 문제에서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예. 중립성과 중요성,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요. 옛날 문제의 패턴인데,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오면 꼭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강제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 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강제 질적 특성, 비검적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정보가 있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더라. 그럼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개별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자, 근데 거기에서 둘 다 목적적 합하고 충실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강제 질적 특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능한지, 그죠? 또는 적시에 제공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보다 더 검증 가능하고 보다 적시성 있고 보다 이해 가능한 정보를 갖다 써주면 되잖아. 그죠? 그게 보강제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A라는 기업은 선인서치법을 썼어. B라는 기업은 가중평균법을 썼어요. 근데 둘 다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어. 자본 규모도 똑같아요. 자, 근데 A라는 기업은 10만 원의 이익이 나왔고 B라는 기업은 20만 원의 이익이 나왔어. 그러면 B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야. 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이익의 차이가 나오거든. 그죠? 같은 매출을 해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인서치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했을 때 이익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적용하도록 해준다면 비교환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 비교환성이 감소한다. 맞겠죠? 다른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틀린 문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비교환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가능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우리가 봤죠? 비교가능성은 목표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그래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은 다른 의미예요. 동일한 게 아니야. 그래서 비교가능성을 즉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관된 표현이 필요한 거지 일관성이 곧 비교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놔. 그래서 이 비교가능성에 대해서 1번에 5번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5번을 봐. 둘 다 비교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왔었어.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일관성에 대한 표현을 통일성으로 바꿔놓고 얘기를 해준 거고, 한쪽에서는 그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그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4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뒤에 말을 빼버리고, 앞에 의미한다. 거기까지 보면 그게 1번에 5번의 답이에요. 그죠? 1번에 5번이 일관성에 대한 표현이었잖아, 그게. 그죠? 그래서 항상 보던 문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을 눈에 익혀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보고경제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어서 봤네. 그죠? 앞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자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관자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보관자 질적 특성, 얘네들은, 지웠구나. 얘네들은 이게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을 보고 적실성을 보고 이해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해서 그 비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게 올라가고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는 이런 게 올라가고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냐? 11월 20일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딱 갔더니 은행에서는 재무제표를 가져와 버려요. 재무제표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한 거는 전년도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어. 전년도에 대해서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가 이제 있어. 근데 은행에서는 뭐냐? 지금까지의 결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래. 올해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산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야, 이틀 줄 테니까 그거 좀 가져와 봐. 내가 이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게. 내가 너한테 대출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러면 이틀 내에 이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 정보를 아주 정확하고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정보를 갖다 은행에다 줘. 그럼 뭐예요? 은행에서는. 이때 가져오려 했는데 왜 이때 가져오냐 이거지. 예. 그러면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되도록이면 빨리 만들어서 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빨리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검증 가능성이나 또는 이해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죠? 예. 그렇지만 적시성을 일단은 충족을 시켜줘야 돼. 제때 정보를 줘야지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보면은 문구가 똑같죠. 얘는 기업회 기조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강제 질적 특성에서는 비검적이가 있다. 뭐 이거 볼 필요도 없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좋죠. 예. 만약에 이런 게 나오는데 틀렸다. 그러면 내년을 봐야 돼.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여기 답이 잘못되어 거야. 뒤에 답안에 5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5번을 1번으로 바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무고소를 위한 개념체계에 유용한, 지금 바꾸지 마. 어차피 이게 답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꾸지 마. 자, 일곱 번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까 봤죠? 예, 그래서 얘들은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의 근거에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벌써 몇 번 읽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완전한 서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중립적 정보라는 건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시를 하기 위한 거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적의 의미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거지,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으로 비슷한 것은 달리 보이게 함으로써 보강이 된다. 여기서 다섯 번째, 틀린 말이 돼요. 네.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비슷한 건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다른 건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당연히 틀린 말인데 맞는 말 같이 보여요. 네. 당연히 틀린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하나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내용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개념체계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념체계 쪽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 즉 어떠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이게 유용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식별을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해요.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유용한 정보, 즉 의사결정에 차이를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느냐, 그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정보의 유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서술형의 정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어떤 개량화된 정보를 써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얘가 충실하게 또는 충실하고 목적적합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그 정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재무정보, 즉 개념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정보를 만들 때는 이런 걸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그러한 효과적인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관성은 비관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통일하지는 않다. 즉 일관성은 목표이고 비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예, 거꾸로 써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누락이 없고, 그 다음에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에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충실한 표현이란 모든 측면에서 정확함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모든 면에서 정확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그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선택이라든가 또는 정보의 어떤 그 산출 과정이 오류가 없으면 오류가 없는 표현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해서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외우겠어. 그죠? 자, 여기 이제 맞는 말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보다는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재무보고서가 무지하게 두꺼워져요. 여러분들 사전처럼 만들어요, 사전처럼. 그죠? 하나의 기업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모든 수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려면 그 정보를 가지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야, 이 기업이 어때? 그러면 걔가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그 책에는 뭐가 들어가요?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회계를 쭉 가르쳐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만큼 재무보고서가 나올 거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당연히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 그죠?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작성이 제일 어려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 자,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 단기 순손익의 구성 요소는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일부러 표시되거나 별개의 손익계산서, 별개의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 순익과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에 기속되는 금액을 구분해서 포괄손익에 공시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지배 지분이 있고 비지배 지분, 투자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 지분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지배 지분에 대한 걔네들은 뭐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류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를 한다. 틀렸죠?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앞에 말은 맞아요. 앞에 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세후 중단 영업손익은 구분되어 표시된다. 얘네들은 세후 중단 영업손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A라는 사업부가 있고 B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A라는 사업부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B라는 사업부는 내년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제 중단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따로 띄어가지고 표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부 A, 사업부 B. 여기서 수익 나오고, 여기서 비용 나오고, 여기서 수익 나오고, 여기서 비용 나와요. 근데 이 B사업부는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안 날 것 같아요. 얘는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만두려고 그래. 사업부를 이제 폐쇄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재무보고서를 만들 때 얘를 이제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A라는 회사, 이 회사의 사업부에 사업부 B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재무보고서에는 수익은 얼마냐?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4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냐? 두 개를 합하면 7만 8천 원이 되겠네. 그래서 이익은 6만 2천 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얘를 중단하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그만 때려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재무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달라. 수익이 얼마냐면 10만원, 그 다음에 4만원, 그 다음에 6만원, 그 다음에 2천원. 그래서 6만 2천원.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표시하게 되면, 이 회사는 6만 2천원의 이익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표시하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이익 부분은 약 6만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중단사업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수익과 비용을 따로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지속성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중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이 이제 맞는 말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수익과 비용은 어느 항목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주 나왔었어요. 특별손익은 주석도 안 돼요. 주석도. 그래서 어떤 재무제표에 표시하든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든 어떤 것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병행자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해야 된다. 뭐 앞에서 봤죠 우리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황채택 국제회계에서는 영업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한 단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뭘까? 어떤 회사가 계산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합시다. 자, 계산기를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 뭐 인건비, 재료비 뭐 이딴 걸 다 합해가지고 뭐 10만원 든대. 요걸 얼마에 파냐면 15만원에 팔아요. 자, 근데 이거 파는데 영업사원이 이제 이게 판촉 활동을 하겠죠. 판촉 활동을 하는데 한 2만원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 하나 파는데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느냐. 물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건 팔면 5만원 남는데 그 판촉 활동에 2만원이 된대.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얼마 남아? 확실해? 3만원 남지. 뭐, 여기서 뭐 의문을 제기할 게 뭐 있나? 3만원 남죠? 이게 뭐냐면 영업활동이야. 이게.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 이제 자기가 가서 쓰고 있던 비품을 내다 팔았어요. 비품을 내다 팔았는데 비품이 장부가액이 뭐 5천원짜리였는데 그걸 7천원에 팔았대. 그래서 2천원만큼 처분 이익이 나왔어. 자, 그럼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그게 단기순이익이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의 차이는 뭐예요? 경상적인 활동과 비경상적인 활동,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야. 즉 경상적인 활동들이 반영된 것들이 영업활동이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활동들이죠. 그 다음에 비경상적인 활동까지 다 포함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냐? 이게 훨씬 유용해요. 얘네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국제회계율이 나올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표시를 영업이익에 대한 표시를 따로 본문에다 표시하라.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국제회계 들어올 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은 애들은 이딴 것들을 막 늘려버리면 단기순이익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재무제표에다가 쏟아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했었어, 재무제표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야,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을 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정보거든, 사실은. 기업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어떤 회사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1분기 또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기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예. 그럼 영업이익은 지속적이고 경산적인 활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걔네들은 내년에도 그만큼 나올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는데 요번에 5조가 나왔다. 그러면 걔네들 영업 잘못한 거야. 그죠? 예.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년도에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는데 요번에 그 회사의 단기순이익이 5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비교하기 힘들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능별 분류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 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를 한다. 이게 이제 기능별 분류 방법. 우리가 비용의 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성격별, 그 다음에 기능별. 자, 회사에 부서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할게. 물건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조부서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제조부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걸 가져와서 내다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부서가 있어. 자, 제조부서에서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기타 제조 경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조부서에서 인건비가 한 10만원 나왔대. 재료비가 한 5만원 나왔어요. 재료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한 5만원 나왔대요. 자, 판매부서에서 물건 만들어진 걸 가져와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판촉 활동을 하겠죠. 판촉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판촉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재료비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한 만원 나왔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20만원 나왔어요. 영업사원들에 대한.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 한 만원 정도 나왔대. 자, 그래서 제조부서에서 나온 이 총 원가, 얼마예요, 이게? 20만원이 되겠지? 판매부서에서 나온 총 원가 22만원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요번에 이제 물건 다 만들어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물건 만든 것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였냐? 매출액이 100만원이었어요. 자,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이번에 이 회사의 인건비가 얼마 나왔냐면 보니까 3천만원 나왔죠. 그 다음에 재료비를 보니까 6만원 나왔어. 그 다음에 기타의 경비가 얼마 나왔냐면 6만원 나왔어. 그래서 빼면 42만원을 빼주면 되겠네. 그러면 58만원이 이익이 될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제조부서에서 나온 원가가 얼마냐면 20만원 나왔대요. 그 다음에 판매부서에서 22만원 나왔대. 자, 그래서 58만원 이익이 나왔어요. 자,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죠. 네. 자,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성격별 분류라고 그래.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기능별 분류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출 원가야. 그건 전에 봤잖아요. 물건 만드는 데 든 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나와요? 못 나와. 매출 원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죠? 얘가 쪼개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기능별 분류 방법을 매출원가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매출원가 안에 들어가는 성격, 즉 요소들로 쪼개져 버리는 게 성격별 분류 방법이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별 분류 방법을 매출원가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능별 분류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서 공시를 한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매출원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이제 빼가지고 뭘로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지?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익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물건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 그 다음에 그 외에 판촉활동까지를 포함해서 남는 이익,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이게 얘보다 목적 적합할까? 보다 목적 적합하다는 정보는 어떤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예측과 확인 가치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보다 예측이 가능하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어떤 게 보다 예측 가능하냐. 여기서 물건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은 요만큼이고, 거기서 영업활동 하는데, 그까지 감안을 하면 요만큼의 이익이 남는데, 그럼 이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어떤 걸 좀 예측할 수 있느냐. 물건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원가를 줄일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어차피 원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나온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판매부서에서, 영업사원들이 판매부서에서 영업비로 준 거 가지고 당구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줄이면 어떻게 돼? 이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걸 가지고는 그걸 판단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건비가 다 쏙가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그죠? 이게 제조부서에서 나온 인건비인지,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인건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고 얘기해 준 거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로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면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쪼개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걸로 보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었죠. 성격표 분류에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얘가 훨씬 좋아. 현금 흐름. 그 안에 항목들이 뭘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인건비로 빠져나갔는지, 재료비로 빠져나갔는지, 또는 기타 경비로 빠져나갔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놔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기능별 분류와 성격별 분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못한 얘기들이 써있다. 예. 잠깐 쉬었다가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예. 나도 모르겠어,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